안녕하세요. 허리 통증과 코로나 예방에 대해서 발표하게 될 간호학과 글로벌 리더십 1조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요통의 원인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2017년 지사의 공당 부위별 환자 비율을 조사해 보았습니다. 이 공당의 부위별 환자 비율을 요통이 현저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먼저 요추부 염좌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요추부 염좌는 허리뼈 또는 허리뼈 관절이 불완전하거나 꺾여 뼈가 맞닿아 있는 부분을 감싸고 있는 막이나 인대, 근육이 부분적으로 손상을 입는 것을 말합니다. 요통이 가장 흔한 형태로 요통을 호소하는 환자의 대부분이 이 질병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원인은 무거운 물건을 들었을 때나 가벼운 물건이라도 바르지 못한 자세로 들었을 때 또는 반복적으로 허리 근육을 사용하였을 때 나타납니다. 증상은 통증이 증가하여 허리를 굽힐 때나 펼 때 통증이 발생합니다. 다음은 추간판 탈출증입니다. 이것은 흔히 허리 디스크라고도 부르며 반복적인 자극이나 큰 자극에 추간판의 수액이 탈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심할 경우 탈출한 수액이 신경을 압박하여 다리가 마비되는 증상도 나타나게 됩니다. 요통 중 재발 위험이 높을 뿐만 아니라 수술 비율도 높은 병입니다. 원인은 여러 가지 있으나 불안정한 자세에서의 움직임이나 장시간 앉아있는 생활 및 운동 부족으로 인한 허리 근육 약화 등이 있습니다. 증상은 허리 통증 및 다리 전체에 통증이 생기면서 심할 경우 다리 마비나 감각에 이상이 생기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다음으로는 척추관 협착증입니다. 척추관 안쪽에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르는 다양한 신경 다발이 들어가 있는데요. 척추관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좁아지게 되면 안쪽에 신경을 압박하게 되고 있는 이로 인해서 통증이나 신경 이상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원인은 태어났을 때부터 혹은 성장하면서 노화 등 다양한 이유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노화를 통해 질병이 생깁니다. 증상은 허리를 펴기 어렵고 걸을 때 허리 통증과 다리 저림이 발생하며 추간판 탈축증과 달리 양측성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외의 요통의 원인으로는 갑작스럽게 몸을 구부리면서 비트는 동작이 동시에 일어날 때, 장시간 또는 지속적으로 근육이 수축됐을 때, 평발, 오래 꼼짝하지 않고 앉아있을 때 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요통의 예방에 대해서 발표할 사이과대학교 간호학과 김민서입니다. 우선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요통 예방을 위한 행동 요령들입니다. 수면을 취할 때는 옆으로 누운 태아 모양이 건강한 척추를 유지하는 데 가장 좋다고 합니다. 이 옆으로 누운 태아 모양은 옆에 사진으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앉은 자세인데요. 등보다 허리가 등받침에 밀착되도록 해야 척추가 곧게 펴질 수 있고 무릎은 의자와 직각이 되게 하는 것이 올바른 앉은 자세입니다. 다음으로는 바른 들기 자세입니다. 바른 들기 자세는 허리를 구부리지 않고 무릎을 굽혀드는 것이 바른 들기 자세입니다. 옆에 사진으로 제시되어 있는 자세는 물건을 들 때 좋지 않은 사례입니다. 다음은 자세를 바꾸는 습관이 좋은 행동 요령이라고 합니다. 근무 환경에서 일에 몰두하다 보면 한 가지 자세만을 유지할 수 있는데 이때 계속해서 자세를 바꿔주는 것이 요통 예방에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쉽게 할 수 있는 요통 예방 체조입니다. 누운 자세로 무릎을 세워 양손을 편 채로 무릎 쪽으로 당겨서 상체 일으키기를 반복한다. 벽에 한쪽 다리를 대고 허리를 세워 앉은 뒤 상체를 앞으로 당기는 것을 반복한다. 누운 자세로 무릎을 세운 뒤 복부에 힘을 주어 위로 들어 올리기를 반복한다. 아래에 있는 각 운동마다 세트당 8회에서 12회씩 실시하고 이를 2에서 3세트를 반복하는 것이 효과적인 요통 예방 체조라고 합니다. 다음은 실생활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요통 완화에 좋은 음식들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는 시금치의 4배에 달하는 칼슘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풍부한 칼슘은 관절 질환을 예방하고 건강한 척추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다음은 달걀입니다. 달걀은
다량의 비타민 D를 함량하고 있어서 일주일에 3개에서 5개 정도 섭취하면 면역력 강화와 척추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다음은 두부인데요. 두부 단백질에는 필수 아미노산인 라이신과 칼슘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두부 또한 요통 완화에 좋은 음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부추입니다. 부추는 다량의 비타민 A, 이외에 각종 비타민, 칼슘, 철 등 다양한 영양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 부추는 척추와 무릎을 따뜻하게 해주며 혈액순환을 도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견과류가 있습니다. 견과류는 노화 예방과 요통 완화 작용에 뛰어난 음식 중 하나입니다. 세 번째로 요통의 치료에 관해 발표할 김경주라고 합니다. 우선 요통의 치료를 크게 물리치료, 주사치료, 수술적 치료로 분류했고 물리치료와 주사요법이 주가 됩니다. 그럼 이제 가장 흔하다고 할 수 있는 물리치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물리치료도 요통이 크게 4가지로 나눈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중 앞에 2개는 병원에 가지 않고도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먼저 한냉치료입니다. 한냉치료는 급성 통증이 있을 때 효과적입니다. 급성 통증 시에는 손상 부위가 붓고 출혈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이때 한냉치료를 하게 되면 혈관을 수축시켜 출혈을 막고 붓기를 가라앉게 하여 통증을 감소시킵니다. 1에서 2일 정도 얼음이나 물을 섞어 손상 부위에 마사지하듯 10에서 15분 정도 문질러 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혈관을 수축시키는 원리 때문에 평소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거나 혈관 질환 또는 신경계에 이상이 있다면 한냉치료를 하지 않는 것을 권합니다. 두 번째로는 온열치료입니다. 온열치료는 한냉치료와 반대로 해당 부위의 체온이 올라가면서 혈관이 확장되어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원리입니다. 근육의 긴장을 풀어 뭉침을 완화시키고 염증성 반응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온열치료도 급성 통증이나 피가 고이거나 흐르는 부위, 흉터가 많은 부위에는 하면 안 된다는 주의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전기치료입니다. 전기치료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신경자극 치료법은 통증이 아닌 다른 감각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간단히 말하면 통증이 전달되는 속도보다 빠른 전기 신호를 내보내 통증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관섭파 치료입니다. 정의상으로는 2개의 주파수를 교차시켜 형성한 새로운 파를 체내에 침투시키는 치료법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전기 자극을 통해 근육의 수축 이완을 일으켜 순환을 증진시키고 부종을 감소시키며 염증을 완화시키는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이 또한 외상이 있거나 피부가 약하다면 상처에 더 자극적일 수 있다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견인치료입니다. 견인치료는 목이나 허리를 당겨서 척추 간격을 넓혀주는 것으로 척추 사이를 벌어지게 함으로써 후방 신경가지들을 누르지 않게 하여 통증을 사라지게 하는 치료법입니다. 두 번째 치료법으로는 주사요법이 있습니다. 주사에는 여러 가지 종류와 효과가 있지만 공통적인 점은 비수술적인 치료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디스크 등에 의해 신경통을 호소하는 경우에 시행되는 공통점 또한 있습니다. 실제로 저도 허리 재활을 할 때 주사를 맞으며 재활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디스크 사이를 넓혀서 신경이 눌리는 것을 치료하는 주사를 맞은 적이 있습니다. 효능에 대해 여러 가지 말이 많지만 제 경험상으로는 모든 치료법 중에서 가장 효과가 좋은 것 같습니다. 또한 발표를 들으시는 분의 직업적 특성으로 인해 오랜 시간을 쉴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사전에 예방하시는 것이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수술적 치료가 있습니다. 수술적 치료 파트는 앞서 말씀드린 내용보다는 부가적인 내용이므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아산병원에서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사실 수술적 치료를 받는 사람들은 요통 환자의 약 2%채 되지 않습니다. 수술적 치료를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척추의 이상 운동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위의 3가지 방법은 통증이 있는 부위의 추간판, 쉽게 척추의 연골을 교체하거나 제거하는 방법으로 통증을 없애는 수술을 진행합니다. 이와 다르게 마지막에 보이는 척추 자극술이라는 것은 전기치료와 비슷하게 전기 자극기를 몸속에 삽입하여 통증을 조절하는 수술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코로나 예방을 소개할 강은하라고 합니다. 2019년에 모습을 보인 코로나 바이러스가 2022년인 지금까지도 유행하고 있죠. 기본적으로 코로나에 걸리면 목이 아프거나 열이 나고 기침이 나온다고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구에서 완전히 없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걸려도 좋은 것은 아닙니다. 코로나 후유증은 미각을 잃거나 피로감이 심하다고 하니 더더욱 조심해야겠죠?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해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뭔지 아시겠나요? PPT에 보이긴 하지만 바로 백신 접종이에요. 코로나19 백신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예방과 바이러스로 인한 중증 질환, 입원, 사망 예방에 매우 효과적이에요. 그러니 백신 접종 대상자라면 백신 접종을 꼭 맞춰주세요. 또 다른 예방법도 알아볼까요? 여기 밖에 나와 있는 이모지 친구, 어딘가 어색하지 않으신가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나왔네요. 밖에서는 꼭 마스크를 착용해 주세요. 그리고 상대방과 2m 이상 거리를 둬주세요. 1일 3회 이상 공간을 환기하고 소독해 주세요. 손을 비누로 30초 이상 자주 씻어주세요. 그리고 사람이 많은 곳은 되도록 피해주세요. 기침이 나올 땐 옷소매나 아니면 휴지, 손수건 등으로 막아주세요. 필요하지 않은 외출과 모임, 여행은 자제해주세요. 그리고 몸이 좋지 않다면 밖에 나가지 말고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해주세요. 백신 다음으로 중요한 예방법은 올바른 손 씻기입니다. 한번 같이 올바른 손 씻기 방법을 알아볼까요? 손 씻기에 앞서 제일 중요한 기본, 손에 물을 흠뻑 묻혀주고 비누로 충분히 거품을 내주세요. 그러면 이제 올바른 손 씻기 방법을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손바닥과 손바닥을 마주대고 문질러주세요. 두 번째, 손등과 손바닥을 마주대고 문질러주세요. 세 번째, 손바닥을 마주대고 손깍지를 껴서 문질러주세요. 네 번째, 손가락을 마주잡고 문질러주세요. 다섯 번째, 엄지손가락을 다른 편 손바닥으로 돌려주면서 문질러주세요. 여섯 번째, 손가락을 반대편 손바닥에 놓고 문질러 손톱 밑을 깨끗하게 닦아주세요. 손은 모든 물건의 표면과 직접 접촉하는 부위라서 세균과 바이러스를 인체로 전파시키기 쉽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손 씻기는 감염병 위험을 절반으로 낮춰주니 신경 써서 손을 닦아야겠죠? 하지만 방역수칙을 잘 지켜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만약 코로나 바이러스와 유사한 증상이 있다면 3일에서 4일 동안 관찰하며 집에서 휴식을 취해주세요. 그리고 발열과 호흡기 증상이 발생하면 콜센터나 보건소에 문의하고 선별진료소에 방문해주세요. 요즘은 편의점에서 자가검사 키트를 사서 쉽고 간단하게 확인해 볼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 코로나 예방법 소개였습니다. 다음으로 발표를 시작하게 된 김선우입니다. 저는 코로나 확진 시 대처 방법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대표적인 검사 종류에는 신속항원 검사 개인용, 신속항원 검사 전문가용, 그리고 PCR 검사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신속항원 검사 개인용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개인용 신속항원 검사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가진단 키트입니다. 근처 편의점이나 약국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사용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검사 전 손을 깨끗이 씻은 후에 노즐캡 봉투를 용액통의 뚜껑을 벗깁니다. 그 다음 면봉을 사용해서 양쪽 콧구멍에 약 1.5cm까지 넣고 10회 이상 문질러줍니다. 이때 맑은 면봉의 손 부분에 손이 닿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검체 채취 면봉을 용액통에 넣어 10회 이상 저은 후에 제품에 따라서 면봉을 부러뜨려 넣기도 하기 때문에 해당 제품의 설명서를 참고해야 합니다. 그 다음 노즐캡으로 입구를 닫은 후에 테스트기에 3-4방울 정도 떨어뜨린 후 15분 후에 판독하면 됩니다.
여기 사진과 같이 C라인만 나타난 경우에는 음성이고 C라인과 T라인 모두 나타난 경우 양성, C라인에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로 재검사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방법으로는 신속항원검사 전문가용이 있습니다. 네이버 지도 앱에서 신속항원검사를 검색하면 현재 위치에 가까운 신속항원검사 병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으로는 PCR 검사가 있습니다. 선별 검사소 및 보건소에서 검사 가능하며 만 60세 이상 고령자,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자,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자, 신속항원 응급선별검사 양성자들을 대상으로 검사 가능하며 감염 취약시설 선제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확진 판정의 절차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3월 14일 이후부터 환자 유증상이면서 신속항원검사 양성 시 응급용 선별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추가 PCR 검사를 하지 않아도 다음 사진과 같이 양성 판정을 받은 후에 보건소의 지시에 따라 격리 및 재택치료가 시작됩니다. 단 자가검사 키트 양성 시에는 바로 확진 판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추가 검사가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코로나 확진 시 대처 방법과 동거인 행동 지침에 대해 발표할 김도인입니다. 먼저 코로나 확진 시 대처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로부터 코로나19 양성 통보 문자를 받으면 확진자 및 동거인 안내문을 확인한 뒤 확진자는 동거인에게도 격리 안내를 전달하여 격리가 준수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확진자 치료의 기본 원칙은 재택치료이며 이 외에도 무증상, 경증상인 코로나 확진자가 거주 요인 등에 따라 재택치료가 불가능하면 생활치유센터에서의 치료와 의료기관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 중증도에 따라 의료기관 입원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택치료의 격리 생활의 경우 감염 전파 방지를 위해 외출을 하지 말고 가급적 집에 머물러야 하나 외래 진료센터를 방문하는 경우 외출이 허용됩니다. 이동할 때는 반드시 KF94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화장실, 물건 등은 동거인과 따로 사용하고 자주 소독해야 되는 것은 기본이겠죠. 격리 해제는 검체 채취로부터 7일차 자정에 해제되며 해제 전 검사는 하지 않습니다. 격리 해제 후 3일 동안은 주의를 해야 하며 외출은 할 수 있으나 감염 위험도가 높은 시설 이용과 사적 모임 자제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동거인 행동 지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1일자부터 동거인 중 확진자가 발생하더라도 나머지 가족은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자가격리를 하지 않습니다. 증상이 없는 동거인은 확진자 검사일로부터 3일 이내에 PCR 검사를 받는 것이 권고됩니다. 만약 증상이 있는 동거인의 경우 의료기관을 방문해 신속항원 검사를 해야 하며 1차 검사에서 음성이 나온 경우 동거인은 6, 7일차에 2차 신속항원 검사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만일 1, 2차 검사 모두 음성이 나오더라도 10일 이내에 코로나 의심 증상이 나오는 경우는 바로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วันนี้ไม่ว่าวันไหนเราเป็นพระเจ้าผู้ทรงพระชนเยซูทรงพระชนทรงครอบครองตลอดชีวิตนิรันดร์ทรงไถ่เราให้ชีวิตใหม่เป็นความหวังของเราเสมอไปไม่ว่าวันนี้ไม่ว่าวันไหนเราเป็นพระเจ้าพระเยซูทรงพระชนอยู่ทรงครอบครองตลอดชีวิตนิรันดร์ทรงไถ่เราให้ชีวิตใหม่เป็นความหวังของเราเสมอไปไม่ว่าวันนี้ไม่ว่าวันไหนเราเป็นพระเจ้าตลอดไปไม่ว่าวันนี้